북한군 포로 한 명, 예.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귀순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과연 정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 과정에도 네네. 우크라이나 정부도 밝혔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이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서 뭐 통역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이 통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병사의 신분 관련된 거. 우리 국가정보원의 그 대북 정보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자분들 하나만 딱 들어왔을 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살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북한에 누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생포된 포로도 이름만 알면 대체적으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향후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신문에 할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귀순사를 밝힐 수도 있고 그럼 또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지금 뭐 군에서 대북 방송에 생포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보내고 있고 저도 이제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런 사람들 와서 대북 방송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다. 아마 전선에 있는 북한군들은 뭐 심리적 동요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현재 나오지만 전투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센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형편없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좀 그걸 네. 좀 다르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어차피 이제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전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투영된 걸로 보여지고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제국, 일본 군들을 보면 막 반자이 돌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잘 보면 북한군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생포되려고 그러면 수류탄으로 자폭하고. 근데 잡히면 수술 다 불고. 근데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그랬거든요. 잡히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잡힌 미군들은 군번하고 성명만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고문과 협박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사실 우리 군도 똑같은 문제인데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냥 체념을 하는 거죠. 체념하고 그냥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요, 지금 보면. 그런 교육도 받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죽어야 된다라고만 교육을 받았지, 잡혔을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술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취약점으로도 보이고, 사실 이제 뭐 드론 대비해서 뭐 3명이 한조가 돼서 1명이 드론을 유인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투력이 높게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 전투력보다는 그냥 살아남기 위한 그냥 자구책 정도? 생존력이 뛰어나다 그냥 그 정도. 네, 그 정도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지지 전투력이 탁월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전장 환경적인 측면, 뭐 제가 나와서 누차례 얘기했지만 거긴 대부분 평야고 산지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이 특수부대 교육을 받은 장병들이지만 상당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 자체가 일단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돌격할 때 뭐 연막 좀 뿌려주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생존성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이 굉장히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1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 발생하는 게
거의 10여 명 이상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몇 전선은 사실 뭐 돌격도 못하고 야금야금 이제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쿠르스크 전투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낚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누구한테 낚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낚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사실상 방치하고 오히려 다른 전선에 자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의 영토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푸틴의 이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포가 돼서 정말 뭐 귀순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뭐 장군급이나 네. 장교급이 이제 생포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신문에 보니까 그냥 훈련인 줄 알고 왔다라고 맞습니다.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 북한 주민들 내부한테는 완전 속이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질 가능성이 되게 커진 거잖아요. 그 향후 잡히면 잡힐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아무리 이제 북한이 폐쇄된 사회라 그래도 북한도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고, 맞아요. 한 자녀, 두 자녀도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군대 간 아들이 영 소식이 없으니까 그럼 뭔가 이제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감춰놨던 비밀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물론 겉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사한 부모가 있다면 굉장히 속에 울분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좀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고, 저는 또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일단 파병된 병력에 대해서는 일단 만여 명 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11,000명, 12,000명 네, 이게 그러니까 나오고 만여 명 있죠. 선으로 네. 보고 있는데,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뭔가 섬뜩하긴 한데 약간 증거인멸 관점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돌아와봤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러시아라는 자유세계에 맛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페이크 영상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쓰기도 하고 막. 그 얘기 되게 많았어요. 북한 군인들 막 스마트폰 써서 검색한다 그런 얘기. 그런 세상에서 살다 왔는데 과연 돌아와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오히려 러시아에 남아있으면 재건 사업에 동원돼도 되고.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달러를 벌어들이는. 외화벌이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만여 명 정도가 계속 있지 않을까. 전쟁이 끝나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러시아군이 워낙 병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 기간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그러한 일종의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 있는 만여 명의 병력이 뭐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바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타이틀로 뭐 복구 사업 이런 데 동원되는 형식으로 계속 러시아에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향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에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푸틴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이미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전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전쟁에 투입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병사 하나는 이제 사병이고 하나는 장교인데요. 두 사람이 생포되면서 북한군의 개입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특히 그 현지에 지금 통역을 겸해서 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통역을 해준 거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의 그 최신 이제 작전 상황이라든가 교리
뭐 북한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국군 정보사 요원들이 현재 파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필요하죠. 네, 북한군이라는 게 뭐 우크라이나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 직원이 지금 국정원 요원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적으로 이제 신문에 참여하면서 아마 그 친구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은 아주 그 상당히 친밀해진 이 요원이 마치 그 병사의 형인 것처럼 너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 너 북한에서 뭐라고 어디 간다고 얘기 들었어? 너 엄마는 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벌써 라포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이 이 신문 과정에서 아마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우크라이나 군 당국 또 우리 정보요원한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주목되는 거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거예요. 포로가. 네네. 지금 뭐 2명 잡았지만 물론 그 포로를 생포하는 과정을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잡힌 그 20살짜리 병사 같은 경우에도 일행하고 낙오됐는데 이제 다행히 다리만 조금 다쳤거든요. 근데 사나흘 이제 거기 방치돼 있다 보니까 춥고 목마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드론으로 발견을 해서 특수작전군이 한 5명 정도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도 주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 통역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상황을 러시아군이 그 멀리서 보고 거기다 집중적인 포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포로가 생포되지 않게 죽이기 위해 가지고 증거인멸이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전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군 병사 특수작전군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평소에는 러시아가 포격을 안 하는 데다. 근데 정밀적으로 그렇게 집중한 거는 우리를 모두 죽이려 한 거다. 어쨌든 후송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군의 파병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저는 아마도 머지않아서 북한군 포로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하긴 뭐 귀순한 그런 뭐 탈북민들이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특히나 그렇죠. 이제 약간 또 주요 관직이 있었던 사람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아마도 우리 군 당국도 그럴 겁니다.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거나 이렇게 기순해온 북한군 병사들, 젊은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보내서 북한군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일 아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죠. 어디에 네네. 근무했다. 네. 근데 한국에 이렇게 나 목숨 걸고 갔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음. 너도 어차피 지금 이 병사들은 북한에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사실 좋은 대접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북한이 네. 지금 포로를 매우 이제 수치스러운 이런 걸로 생각하고 또 자폭해라.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위대한 전사답게 자폭해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켜왔는데 이번에 잡힌 병사 같은 경우에도 몸에 슈루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요. 이 병사는. 보면은 완전히 뭐 그 신문을 하는 요원들이 너 고향에 가고 싶어? 이러니까 뭐 가라면 가고 그럼 너 여기 있고 싶어?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여기 살고 싶어요. 뭐 여기 있으라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어려요. 의사 결정을 명확히 못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가 좀 안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좀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드러난 게 뭐 예전에 뭐 폭풍군단 파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정예부대를 파병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사진이라든지 또 뭐 나온 정보에 의하면은 정말 앳된 방금 말씀하신 뭐 갓 20살 된 그런 청년들이 막 대거 파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증명이 되는 거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이제 16세 때 초모, 그러니까 징병 검사 같은 걸 받고 17세부터 입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뭐 2, 3년 한 친구들을 뽑아온다 그래도 되게 20살이고 되게 어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도 평균 신장이 한 10cm 정도 작아요. 11cm, 13cm. 네. 그래서 너무 어려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들이 약하죠. 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라는 그런 네.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네.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 방금도 뭐 인터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군 당국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최소한 이제 먼저 한 명 정도, 한두 명을 한국에 이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데 공을 많이 들일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 이런 쪽에서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좀 검토할 사안이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사실 포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6.25 전쟁 때도 너무 많은 중공군 또 북한군 포로가 있으니까 뭐 수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송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방공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남기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포로들하고 맞교환하는 데 쓰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번 내비쳤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군 포로들이 네네. 돌아가면은 박해를 받거나 죽음에 처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돌려보낸다? 이것도 사실은 취지에 반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나는 뭐 어떤 걸 무릅쓰고라도 북한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받을 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병사들이 나는 뭐 우크라이나 제3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겠다 이러면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파병 사실 부인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포로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네.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약간 되게 그렇죠. 부인하고. 그런 딜레마에 있을 네. 거고, 아마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북한군 병사들이 대개 보면 뭐 야쿠티아, 부라티아 이런, 여기가 이제 그 시베리아 북쪽 또 서쪽에 이 터키계 뭐 이런 그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외관상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하거든요. 약간 뭐 고려인 뭐 이런 네, 사람들도 고려인 있고.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신분증으로 지금 대부분 위조가 돼 있잖아요. 러시아. 그리고 군복도 이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참전을 했고 이러니까 포로 교환이 되더라도 아마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러시아 용병, 러시아 파병 정도로 생각해서 포로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북한에서는 방금 그 생포된 포로 잡혀서 이제 신문하고 그걸 통해서 네. 사실 러시아에 뭔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서 파병이 된다라는 거는 북한 쪽에서는 사실 알리지 않았고요. 그죠? 그렇죠. 그냥 뭐 훈련 받으러 간다든지 맞습니다. 뭐 동원된다든지 그렇게 네.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귀순을 해가지고 정말 북한 병사가 나 정말 그 러시아에 파병됐었다. 네. 이런 식으로 알리고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내부가 일단은 좀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철저하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용병 형태로 파견한 거를 숨기고 있고, 네. 뭐 북한의 외무성 관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 완전히 뭐 부인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 부인이 아니라 뭐 그러한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작년 6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맺은 북러 신조약,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또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조약에 따른 거고 합법적인 거다. 그런 조약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는 철저히 차단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 사상자 숫자가 국정원이 1월 초에 밝힌 것만 해도 부상 2,700에 사망 300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망자는 사실 저는 북한이 시신을 제대로 수거할 거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 현지에서 화장을 하거나 이래서 아마 데려갈 거고 그 시신을 그 정도로 운송할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상자입니다. 부상자가 뭐 손, 다리 이렇게 절단되고 이런 사람을 전투에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인원으로만 봐도 11,000명이 가가지고 한 27%인 3,000명이 지금 전사상을 입었는데 네. 2,700명만이라도 지금 북한으로 귀환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못하면 이제 전역을 시키거나 이럴 건데 그러면 안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은 임무를 다 할 수도 멀쩡히 없고. 군에 갔다 그랬는데 그거 뭐 군에 근무하다가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부모님들이겠죠. 네. 부모들이 이게 뭐 우리 김정은 장군님을 위해서 러시아에 가서 싸우다가 왔으니까 내가 입도 닫고 있고 그냥 감내해야 되겠다. 북한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와 달리 지금 사실 20살 병사의 어머니라 그래봤자 우리 뭐 40, 50대 그렇겠죠. 이런 네. 청장년층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약간 빗겨나 있지만 거의 MZ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한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북한 정권에 맹종하고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이러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그 정보 유입이나 이런 것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북중 접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 근무하는 엘리트들, 그 다음에 상사 주재원들, 북한 식당이나 근로자로 나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태영호 그 대사나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다 유튜브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지금 뭐 보겠습니까? 북한군 파병 영상이나 이 친구들 인터뷰한 거, 생포된 거 인터뷰한 거 보고 한국에서 뉴스 전하는 거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친구들이 평양이나 각 지방으로 돌아갔을 때 입을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봤는데 우리 나가서 이렇더라. 그게 뭐 명분이 없는 싸움이니까 더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북한군 포로를 공개했죠. 맞아요. 2명 잡아가지고. 명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폭풍 군단이 아니고 정찰 총국으로 파악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국정원 판단에 이미 정찰 총국장도 간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총사령관은 김영복 별 3개짜리였고. 그러니까 정찰 총국장도 갔으니까. 왜냐하면 정찰 총국이 전투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민군은 전방에 4개 군단이 있거든요. 서쪽에서 4군단, 2군단, 5군단, 동쪽에 1군단. 북한군의 특징은 전방의 군단장들이 DMZ에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정찰 총국이 직접 지시해서 정찰 총국 대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총국이 항상 대남 무력 도발 테러의 주범이다. 과거 김영철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상당히 노련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군단만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서 11군단 특수작전군이 갔다라는 메모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억양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북한군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그 고려인들,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하고 발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 북한 발음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포로가 조작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우리 국정원도 판단을 했고. 그러나 지금 3,000명 전투 참여 한 달 만에 3,000명이면 우리 국정원은 11,000명, 우크라이나는 12,000명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000명이라 하더라도 4분의 1이거든요. 한 달 만에. 네네. 사단 작전에서 3,000명이 손실이 되면 사단 작전이 불가능해요.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4분의 1이 사상이 났다 하더라도 그럼요. 상당한 피해다.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카메라가 2대 있어요. 네네. 2대 있는데 한 대만 없어져도 정상적인 화면 안 나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뭐 이래야 괴멸된 게 아니고 4분의 1만 해도 거의 전멸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괴멸적인. 그러니까 근데 한 달이잖아요. 그럼 2달 되면 6,0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리고 쿠르스크는 지금 전투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하면 휴전협상이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더 많은 영토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고, 쿠르스크는 남부 전장과 다르게 남부 전장 이제 크림반도와 돈바스 있는 이 지역이 전체 전쟁 면적의 99%가 넘어요. 여긴 교착돼 있어요. 여기 전부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근데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고, 젤렌스키로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강제 휴전도 막을 늦출 수 있고, 또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여기가 있거든요. 전투가 더 격화될 거거든. 그러니까 인민군 소모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판단은 현대전에 대한 개념 몰이해, 네네. 드론전에 대한 몰이해, 과거 구식 전략 전술의 활용,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이 야포 중화기 지원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총알바지용으로 내보내는 이런 게 인민군의 북한군의 막대한 소모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그럼 어마어마한 손실이 지금 이제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 사단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실한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거 뭐 다시 재파병 교대하거나 그런 그러면- 일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충병이 반드시 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 보면 항상 신병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뭐냐면 그 보충병을 받지 않으면 작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아니라 이제 여단 편제로 바꿔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장기화하고 소모가 계속 되면 추가 파병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미국 국방부에서는 북한군 전력을 얕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쿠르스크 전선에 러시아가 4만, 북한군이 10,000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럼 10,000명이면 인원으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죠. 엄청나죠, 맞나요? 그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빨리 소모되니까 러시아도 북한도 놀라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 전투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미국은 상당한 전투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전투력이 있는데 3,000명이 한 달 만에 소모가 됩니까? 러시아로서는 더 병력이 필요하니까 추가 병을 받고 싶을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죠. 왜냐? 창피당한 거거든요. 인민군 형편없는 전투력이 드러난 거거든. 그럼 이 선에서 계속 소모가 되면 북한군, 인민군의 위상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낼 때는 더 정예병력을 보내야 될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전투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정예병력이 가도 어차피 중화기는 못 가져가니까. 그렇죠. 탱크 장갑차 네. 야포. 이건 러시아도 부족해요, 지금. 러시아가 전장에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모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소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최신 탱크 아르마타 같은 것도 가다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군은 딜레마죠. 이제 추가 파병해야 되는데 소모될 거고, 정예병력을 보내면 이제 여기 북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보다 북한군 전투력이, 제가 보기엔 전투력이 약하다를 떠나서 적합하지 않은 부대를 보낸 거예요. 정찰총국이나 11군단, 북풍군단이나 무장은 강하지가 않아요. 네, 네. 장거리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휴대용 무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산악전에 특화된 사람들이 평지에서 중화기를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은 중화기가 있거든요. 탱크, 장갑차, 야포가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없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멸당하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군대가, 그 다음에 이번에 포로 신문을 해보니까 여기 오는지 몰랐다. 맞아요. 그 말 했어요. 그 다음에 네. 훈련인데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한테 중국은 특별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는 먼 나라예요. 관계도 거의 없고. 그리고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구별 안 해요. 똑같은 진짜요? 사람들 취급해요. 하긴 옛날에는 뭐 네.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6.25 때 스탈린이 지원해준 T-34 탱크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차별이 없는 슬라브 민족인 거죠. 근데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전쟁이 되겠어요? 우리로 치면 미국하고 캐나다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전쟁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못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서 야 실전처럼 해 갔는데 전쟁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동요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각에서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자폭한다든지 맞아. 뭐 네. 무슨 뭐 완전히 세뇌됐다든지 저는 그거 전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건 약간 조작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네.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왜냐 북한 병사들도 다 MG거든요. 근데 MG들이 국가 배급도 안 받고 충성도도 없는데 갑자기 설명도 안 갖고 가서 훈련인데 갑자기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자폭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포로 된 잡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모르고 왔다. 그럼요. 근데 갑자기 뭐 모르고 네. 왔는데 갑자기 자폭하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정은 외치면서 자폭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물론 북한군은 훈련 때 네. 포로로 잡히느니 자폭하는 그런 그 세뇌를 받아요. 네네. 그런데 훈련으로 왔는데 갑자기 자폭을 왜 합니까? 그렇겠네요.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안 앞뒤가. 맞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병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수는 아닐 거다. 오히려 이 현실을 알면 알수록 환멸을 느낄 거고 전투 의지도 없을 거고 지금 이번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 봤을 때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요? 어리버리 하잖아요. 정찰 천국인데 정찰 천국이면 최정의 병력이거든요. 어디 갈래? 이스라엘 믿고 갈래면 갈래. 집에 갈래? 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지금. 네네. 거기에서 무슨 최정의 병력 물론 포로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 특수부대 이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최대의 실수가 명분 없는 전쟁에 뭔지도 모르고 병력을 보내서 지금 전선에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동료들이 대규모로 전사 사상자가 발생하는 걸 보니까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동료들 죽는 거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다고. 전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 말로 숨어 있다가 그냥 부상당하고 잡힌 거예요 포격으로. 이게 지금 북한군의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전략적인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실수를 한 거다. 전투를 할 때는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의지, 적합한 병력, 적합한 장비,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북한군은 알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라는 걸.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랑 싸워야 되지? 이 회의가 들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는 그렇게 끈적끈적한 감정이 없어요. 중국은 끈적끈적해요. 싫든 좋든. 애증의 감정이 있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그저 먼 나라, 교육관계도 거의 없고, 인적 교류도 없고, 지난해 그렇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짝짝꿍하고 뭐 관광객 교류한다고 난리쳤거든요. 네.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이 1,500명 갔다. 나 보통 정확히 나왔어요, 수치가. 그 원산갈마 수십만 명 와야 되는 1,500명 갔다는 거. 러시아가 북한을 왜 갑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다 아는데. 파병을 1만 명 넘게 하는데 최소한 1만 명 이상 와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은 좋아합니다, 러시아가. 너무 좋아해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북한 하면은 저 유학할 때 대한민국 하면 88 올림픽 영향이 컸어요.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줄 아는 나라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사람들이 좀 껌뻑 죽었어요, 사실. 정말로 약간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대했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하대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지원해서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졌고, 소련군 국동군 88여단 출신이잖아요. 소련군 대위 출신이잖아요. 네.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로서 공산당 당정은 중국 공산당 당적, 중국 이름으로 틴지첸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이 지원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선진국인 소련에 공짜로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유학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자기들이 먹여주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아프리카나 제3세계 많은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유학생들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취급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 무너지고 나서는 저 황당한 독재국가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높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매력적인 나라도 있지만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러시아 이혼율 굉장히 높거든요.
가족에 헌신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정말로 그렇죠. 우리 이천 향도했잖아요. 열심히 뭐 우골탑이라고 그래서 네. 농사져서 자식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상대자로 고려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인종차별도 없었거든요. 사회주의 인종차별이 소련만 해도 없었어요. 사회주의 그게 강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은 좋은데 그러나 이제 북한은 완전히 하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전투 의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는 상당한 전략적 실수다. 이 김정은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투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또 포로 중에 한 명은 아예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고 뭐 여기에 남고 싶다? 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올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북한군, 참전한 북한군들이 이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이 내부 뭐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네. 아직은 이제 일부 국정원이 뭐 가족들이 뭐 대포밥 같다, 뭐 노예병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동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파병한 사실은 조금씩 알려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파병된 병사 가족들한테는 특별 배급 같은 것도 좀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암리의 소식은 퍼지고 있어요. 내부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동향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보면 직간접적으로 보면 함구하는 말을 안 해요. 알고는 있어요. 왜냐 나오면 이제 신문을 보잖아요. 막 중국 신문 같은 거, 네네.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전혀 관련된 함구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큰 동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사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가면은 수천 명 전사 부상도 심하면 영구 장애가 남거든요. 부상자의 상당수는 영구 장애가 남아요. 그럼 그렇게 고향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알려질 거 아니에요. 또 대규모 추가 파병하면 이제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김정은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는데 12,000자가 넘는 거대한 보도문이 나왔거든요. 전원회의 하면 진짜 그거 보려면 짜증나요. 다 읽어야 되니까. 진짜 러시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파병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은 맨날 노동신문에서는 그래요. 러시아가 뭐 혈맹이고 전우고 뭐 얘기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대의 실수는 파병 사실을 공개할 시기를 이미 놓쳤어요. 이제 알리면 어떻게 돼요? 명분 갔다고? 근데 많이 죽었다고? 왜 갔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와, 북한이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 북한군 포로 한 명, 예.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귀순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과연 정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 과정에도 네네. 우크라이나 정부도 밝혔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이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서 뭐 통역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이 통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병사의 신분 관련된 거. 우리 국가정보원의 그 대북 정보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자분들 하나만 딱 들어왔을 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살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북한에 누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생포된 포로도 이름만 알면 대체적으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향후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신문에 할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 그럼 또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지금 뭐 군에서 대북 방송에 생포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보내고 있고, 저도 이제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런 사람들 와서 대북 방송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다. 아마 전선에 있는 북한군들은 뭐 심리적 동요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현재 나오지만 전투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센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형편없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좀 그걸 네. 좀 다르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어차피 이제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전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투영된 걸로 보여지고,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제국, 일본 군들을 보면 막 반자이 돌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잘 보면 북한군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생포되려고 그러면 수류탄으로 자폭하고, 근데 잡히면 수술 다 불고. 근데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그랬거든요. 잡히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잡힌 미군들은 군번하고 성명만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고문과 협박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사실 우리 군도 똑같은 문제인데,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냥 체념을 하는 거죠. 체념하고 그냥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요, 지금 보면. 그런 교육도 받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죽어야 된다라고만 교육을 받았지, 잡혔을 때 모려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술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취약점으로도 보이고, 사실 이제 뭐 드론 대비해서 뭐 3명이 한조가 돼서 1명이 드론을 유인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투력이 높게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 전투력보다는 그냥 살아남기 위한 그냥 자구책 정도? 생존력이 뛰어나다, 그냥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지지, 전투력이 탁월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전장 환경적인 측면, 뭐 제가 나와서 누차례 얘기했지만 거긴 대부분 평야고 산지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이 특수부대 교육을 받은 장병들이지만 상당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 자체가 일단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돌격할 때 뭐 연막 좀 뿌려주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생존성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이 굉장히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1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 발생하는 게 거의 10여 명 이상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몇 전선은 사실 뭐 돌격도 못하고 야금야금 이제 조금씩 들고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쿠르스크 전투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낚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누구한테 낚인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낚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사실상 방치하고 오히려 다른 전선에 자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의 영토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푸틴의 이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포가 돼서 정말 뭐 귀순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뭐 장군급이나 네. 장교급이 이제 생포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신문에 보니까 그냥 훈련인 줄 알고 왔다라고 맞습니다.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 북한 주민들 내부한테는 완전 속이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질 가능성이 되게 커진 거잖아요.
그 향후 잡히면 잡힐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아무리 이제 북한이 폐쇄된 사회라 그래도 북한도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고, 맞아요. 한 자녀, 두 자녀도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군대 간 아들이 영 소식이 없으니까 그럼 뭔가 이제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감춰놨던 비밀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물론 겉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사한 부모가 있다라면 굉장히 속에 울분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좀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고, 저는 또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일단 파병된 병력에 대해서는 일단 만여 명 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11,000명, 12,000명 네, 이게 그러니까 나오고 만여 명 있죠. 선으로 네. 보고 있는데,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뭔가 섬뜩하긴 한데 약간 증거인멸 관점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돌아와봤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러시아라는 자유세계를 맛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페이크 영상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쓰기도 하고 막 그 얘기 되게 많았어요. 북한 군인들 막 스마트폰 써서 검색한다 그런 얘기. 그런 세상에서 살다 왔는데 과연 돌아와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오히려 러시아에 남아있으면 재건 사업에 동원될 테고,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달러를 벌어들이는, 외화벌이 또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만여 명 정도가 계속 있지 않을까, 전쟁이 끝나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러시아군이 워낙 병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 기간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그러한 일종의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 있는 만여 명의 병력이 뭐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바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타이틀로 뭐 복구 사업 이런 데 동원되는 형식으로 계속 러시아에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향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에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푸틴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이미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전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전쟁에 투입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병사 하나는 이제 사병이고 하나는 장교인데요. 두 사람이 생포되면서 북한군의 개입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특히 그 현지에 지금 통역을 겸해서 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통역을 해준 거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의 그 최신 이제 작전 상황이라든가 교리, 뭐 북한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국군 정보사 요원들이 현재 파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필요하죠, 당연히. 북한군이라는 게 뭐 우크라이나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 직원이 지금 국정원 요원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적으로 이제 신문에 참여하면서 아마 그 친구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은 아주 그 상당히 친밀해진 이 요원이 마치 그 병사의 형인 것처럼 너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 너 북한에서 뭐라고 어디 간다고 얘기 들었어? 너 엄마는 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벌써 라포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이 이 신문 과정에서 아마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우크라이나 군 당국 또 우리 정보요원한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주목되는 거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거예요. 포로가. 네네. 지금 뭐 2명 잡았지만 물론 그 포로를 생포하는 과정을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잡힌 그 20살짜리 병사 같은 경우에도 일행하고 낙오됐는데 이제 다행히 다리만 조금 다쳤거든요. 근데 산악을 이제 거기 방치돼 있다 보니까 춥고 목마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드론으로 발견을 해서 특수작전군이 한 5명 정도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도 주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 통역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네네. 소통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상황을 러시아군이 그 멀리서 보고 거기다 집중적인 포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포로가 생포되지 않게 죽이기 위해 가지고 증거인멸이네요. 네.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전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군 병사, 특수작전군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평소에는 러시아가 포격을 안 하는 데다. 근데 정밀적으로 그렇게 집중한 거는 우리를 모두 죽이려 한 거다. 어쨌든 후송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군의 파병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저는 아마도 머지않아서 북한군 포로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하긴 뭐 귀순한 그런 뭐 탈북민들이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특히나 그렇죠. 이제 약간 또 주요 관직이 있었던 사람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아마도 우리 군 당국도 그럴 겁니다.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거나 이렇게 기순해온 북한군 병사들, 젊은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보내서 북한군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일 아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죠. 어디에 네네. 근무했다. 네. 근데 한국에 이렇게 나 목숨 걸고 갔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음. 너도 어차피 지금 이 병사들은 북한에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사실 좋은 대접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북한이 네. 지금 포로를 매우 이제 수치스러운 이런 걸로 생각하고 또 자폭해라.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위대한 전사답게 자폭해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켜왔는데, 이번에 잡힌 병사 같은 경우에도 몸에 슈루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요, 이 병사는. 보면은 완전히 뭐 그 신문을 하는 요원들이 너 고향에 가고 싶어? 이러니까 뭐 가라면 가고, 그럼 너 여기 있고 싶어?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여기 살고 싶어요. 뭐 여기 있으라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어려요. 의사 결정을 명확히 못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가 좀 안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좀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드러난 게 뭐 예전에 뭐 폭풍군단 파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정예부대를 파병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사진이라든지 또 뭐 나온 정보에 의하면은 정말 앳된 방금 말씀하신 뭐 갓 20살 된 맞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막 맞습니다. 대거 파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증명이 되는 거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이제 16세 때 초모, 그러니까 징병 검사 같은 걸 받고 17세부터 입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뭐 2, 3년 한 친구들을 뽑아온다 그래도 되게 20살이고 되게 어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도 평균 신장이 한 10cm 정도 작아요. 11cm, 13cm. 네. 그래서 너무 어려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들이 약하죠. 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 방금도 뭐 인터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군 당국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최소한 이제 먼저 한 명 정도, 한두 명을 한국에 이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데 공을 많이 들일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 이런 쪽에서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좀 검토할 사안이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사실 포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6.25 전쟁 때도 너무 많은 중공군 또 북한군 포로가 있으니까 뭐 수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송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방공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남기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포로들하고 맞교환하는 데 쓰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번 내비쳤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군 포로들이 네, 네. 돌아가면은 박해를 받거나 죽음에 처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돌려보낸다? 이것도 사실은 취지에 반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나는 뭐 어떤 걸 무릅쓰고라도 북한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받을 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병사들이 나는 뭐 우크라이나 제3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겠다 이러면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파병 사실 부인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포로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네.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약간 되게 그렇죠. 부인하고. 그런 딜레마에 있을 네. 거고, 아마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북한군 병사들이 대개 보면 뭐 야쿠티아, 브라티아 이런, 여기가 이제 그 시베리아 북쪽 또 서쪽에 이 터키계 뭐 이런 그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외관상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하거든요. 약간 뭐 고려인 뭐 이런 네, 사람들도 고려인 있고.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신분증으로 지금 대부분 위조가 돼 있잖아요. 러시아. 그리고 군복도 이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참전을 했고 이러니까 포로 교환이 되더라도 아마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러시아 용병, 러시아 파병 정도로 생각해서 포로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북한에서는 방금 그 생포된 포로 잡혀서 이제 신문하고 그걸 통해서 네. 사실 러시아에 뭔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서 파병이 된다라는 거는 북한 쪽에서는 사실 알리지 않았고요. 그죠? 그렇죠. 그냥 뭐 훈련 받으러 간다든지 뭐 맞습니다. 동원된다든지 그렇게 네.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귀순을 해가지고 정말 북한 병사가 나 정말 그 러시아에 파병됐었다, 네. 이런 식으로 알리고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내부가 일단은 좀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철저하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용병 형태로 파견한 거를 숨기고 있고, 네. 뭐 북한의 외무성 관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 완전히 뭐 부인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 부인이 아니라 뭐 그러한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작년 6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맺은 북러 신조약,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조약에 따른 거고 합법적인 거다. 그런 조약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는 철저히 차단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 사상자 숫자가 국정원이 1월 초에 밝힌 것만 해도 부상 2,700에 사망 300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망자는 사실 저는 북한이 시신을 제대로 수거할 거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 현지에서 화장을 하거나 이래서 아마 데려갈 거고, 그 시신을 그 정도로 운송할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상자입니다. 부상자가 뭐 손, 다리 이렇게 절단되고 이런 사람을 전투에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인원으로만 봐도 11,000명이 가가지고 한 27%인 3,000명이 지금 전사상을 입었는데, 네. 2,700명만이라도 지금 북한으로 귀환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못하면 이제 전역을 시키거나 이럴 건데, 그러면 안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 입마음 닿을 수도 멀쩡히 없고. 군에 갔다 그랬는데 그거 뭐 군에 근무하다가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부모님들이겠죠. 네. 부모들이 이게 뭐 우리 김정은 장모님을 위해서 러시아에 가서 싸우다가 왔으니까 내가 입도 닫고 있고 그냥 감내해야 되겠다. 북한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와 달리 지금 사실 20살 병사의 어머니라 그래봤자 우리 뭐 40, 50대 그렇겠죠. 이런 네. 청장년층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약간 빗겨나 있지만 거의 MZ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한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북한 정권에 맹종하고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이러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그 정보 유입이나 이런 것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북중 접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 근무하는 엘리트들, 그 다음에 상사 주재원들, 북한 식당이나 근로자로 나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태영호 그 대사나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다 유튜브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지금 뭐 보겠습니까? 북한군 파병 영상이나 이 친구들 인터뷰한 거, 생포된 거 인터뷰한 거 보고 한국에서 뉴스 전하는 거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친구들이 평양이나 각 지방으로 돌아갔을 때 입을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봤는데 우리 나가서 이렇더라. 그게 뭐 명분이 없는 싸움이니까 더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북한군 포로를 공개했죠. 맞아요. 2명 잡아가지고. 기죠. 네네. 그런데 이제 폭풍 군단이 아니고 정찰 총국으로 파악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국정원 판단에 이미 정찰 총국장도 간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총사령관은 김영복 별 3개짜리였고, 그러니까 정찰 총국장도 갔으니까. 왜냐하면 정찰 총국이 전투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민군은 전방에 4개 군단이 있거든요. 서쪽에서 4군단, 2군단, 5군단, 동쪽에 1군단. 북한군의 특징은 전방의 군단장들이 DMZ에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정찰 총국이 직접 지시해서 정찰 총국 대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총국이 항상 대남 무력도발 테러의 주범이다. 과거 김영철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상당히 노련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군단만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서 11군단 특수작전군이 갔다라는 메모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억양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북한군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그 고려인들,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하고 발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 북한 발음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포로가 조작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우리 국정원도 판단을 했고. 그러나 지금 3,000명 전투 참여 한 달 만에 3,000명이면 우리 국정원은 11,000명, 우크라이나는 12,000명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000명이라 하더라도 4분의 1이거든요. 한 달 만에. 네네. 사단 작전에서 3,000명이 손실이 되면 사단 작전이 불가능해요.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4분의 1이 사상이 났다 하더라도 그럼요. 상당한 피해다.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카메라가 2대 있어요. 네네. 2대 있는데 한 대만 없어져도 정상적인 화면 안 나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뭐 이래야 괴멸된 게 아니고 4분의 1만 해도 거의 전멸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괴멸적인. 그러니까 근데 한 달이잖아요. 그럼 2달 되면 6,0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리고 쿠르스크는 지금 전투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하면 휴전협상이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더 많은 영토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고, 쿠르스크는 남부 전장과 다르게 남부 전장 이제 크림반도와 돈바스 있는 이 지역이 전체 전쟁 면적의 99%가 넘어요. 여긴 교착돼 있어요. 여기 전부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근데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고, 젤렌스키로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강제 휴전도 늦출 수 있고, 또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여기가 있거든요. 전투가 더 격화될 거거든. 그러니까 인민군 소모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판단은 현대전에 대한 개념 몰이해, 네네. 드론전에 대한 몰이해, 과거 구식 전략 전술의 활용,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이 야포 중화기 지원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총알바지용으로 내보내는 이런 게 인민군의 북한군의 막대한 소모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거든요. 네, 네. 그럼 어마어마한 손실이 지금 이제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 사단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실한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거 뭐 다시 재파병 교대하거나 그런 그러면- 일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충병이 반드시 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 보면 항상 신병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뭐냐면 그 보충병을 받지 않으면 작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아니라 이제 여단 편제로 바꿔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장기화하고 소모가 계속 되면 추가 파병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미국 국방부에서는 북한군 전력을 얕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쿠르스크 전선에 러시아가 4만, 북한군이 10,000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럼 10,000명이면 인원으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죠. 엄청나죠, 맞네. 그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빨리 소모되니까 러시아도 북한도 놀라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 전투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아. 미국은 상당한 전투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전투력이 있는데 3,000명이 한 달 만에 소모가 됩니까? 러시아로서는 더 병력이 필요하니까 추가 병을 받고 싶을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죠. 왜냐? 창피당한 거거든요. 인민군 형편없는 전투력이 드러난 거거든. 그럼 이 선에서 계속 소모가 되면 북한군, 인민군의 위상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낼 때는 더 정예병력을 보내야 될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전투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정예병력이 가도 어차피 중화기는 못 가져가니까 그렇죠. 탱크 장갑차 네. 야포 이건 러시아도 부족해요 지금. 러시아가 전장에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모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소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최신 탱크 아르마타 같은 것도 가다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군은 딜레마죠. 이제 추가 파병해야 되는데 소모될 거고 정예병력을 보내면 이제 여기 북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보다 북한군 전투력이 제가 보기엔 전투력이 약하다를 떠나서 적합하지 않은 부대를 보낸 거예요. 정찰총국이나 11군단, 북풍군단이나 무장은 강하지가 않아요. 네, 장거리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휴대용 무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산악전에 특화된 사람들이 평지에서 중화기를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은 중화기가 있거든요. 탱크, 장갑차, 야포가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없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멸당하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군대가 그 다음에 이번에 포로 신문을 해보니까 여기 오는지 몰랐다. 맞아요. 그 말 했어요. 그 다음에 네. 훈련인데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한테 중국은 특별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는 먼 나라예요. 관계도 거의 없고. 그리고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구별 안 해요. 똑같은 진짜요? 사람들 취급해요. 하긴 옛날에는 뭐 네.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6.25 때 스탈린이 지원해준 T-34 탱크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차별이 없는 슬라브 민족인 거죠. 근데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전쟁이 되겠어요? 우리를 치면 미국하고 캐나다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전쟁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못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서 야 실전처럼 해 갔는데 전쟁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동요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각에서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자폭한다든지 맞아. 뭐 네. 무슨 뭐 완전히 세뇌됐다든지 저는 그거 전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건 약간 조작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네.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왜냐 북한 병사들도 다 MG거든요. 근데 MG들이 국가 배급도 안 받고 충성도도 없는데 갑자기 설명도 안 갖고 가서 훈련인데 갑자기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자폭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포로 된 잡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모르고 왔다. 그럼요. 근데 갑자기 뭐 모르고 네. 왔는데 갑자기 자폭하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정은 외치면서 자폭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물론 북한군은 훈련 때 네. 포로로 잡히느니 자폭하는 그런 그 세뇌를 받아요. 네네. 그런데 훈련으로 왔는데 갑자기 자폭을 왜 합니까? 그렇겠네요.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안 앞뒤가. 맞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병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수는 아닐 거다. 오히려 이 현실을 알면 알수록 환멸을 느낄 거고 전투 의지도 없을 거고 지금 이번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 봤을 때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요?
어리버리 하잖아요. 정찰총국인데 정찰총국이면 최정예 병력이거든요. 어디 갈래? 이스라엘 믿고 가려면 갈래? 집에 갈래? 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지금. 네네. 거기에서 무슨 최정예 병력, 물론 포로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 특수부대 이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최대의 실수가 명분 없는 전쟁에 뭔지도 모르고 병력을 보내서 지금 전선에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동료들이 대규모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걸 보니까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동료들 죽는 거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다고. 전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 말로 숨어 있다가 그냥 부상당하고 잡힌 거예요, 포격으로. 이게 지금 북한군의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전략적인,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실수를 한 거다. 전투를 할 때는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의지, 적합한 병력, 적합한 장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북한군을 알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라는 걸.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랑 싸워야 되지? 이 회의가 들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는 그렇게 끈적끈적한 감정이 없어요. 중국은 끈적끈적해요. 싫든 좋든. 애증의 감정이 있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그저 먼 나라, 교육관계도 거의 없고, 인적 교류도 없고, 지난해 그렇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짝짝꿍하고 뭐 관광객 교류한다고 난리쳤거든요. 네.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이 1,500명 갔다. 보통 정확히 나왔어요, 수치가. 그 원산갈마 수십만 명 와야 되는데 1,500명 갔다는 거. 러시아가 북한을 왜 갑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다 아는데. 파병을 1만 명 넘게 하는데 최소한 1만 명 이상 와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은 좋아합니다, 러시아가.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북한 하면은 저 유학할 때 대한민국 하면 88 올림픽 영향이 컸어요.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줄 아는 나라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사람들이 좀 껌뻑 죽었어요, 사실. 정말로 약간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대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하대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지원해서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졌고, 소련군 국동군 88여단 출신이잖아요. 소련군 대위 출신이잖아요. 네.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로서 공산당 당정은 중국 공산당 당적, 중국 이름으로 틴지첸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이 지원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선진국인 소련에 공짜로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유학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자기들이 먹여주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아프리카나 제3세계 많은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유학생들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취급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 무너지고 나서는 저 황당한 독재국가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높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매력적인 나라도 있지만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러시아 이혼율 굉장히 높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정말로 그렇죠. 우리 이천 향도 했잖아요. 열심히 뭐 우골탑이라고 그래서 네. 농사져서 자기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상대자로 고려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인종차별도 없었거든요. 사회주의 인종차별이 소련만 해도 없었어요. 사회주의 그게 강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은 좋은데, 그러나 이제 북한은 완전히 하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전투 의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는 상당한 전략적 실수다. 이 김정은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투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또 포로 중에 한 명은 아예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고 뭐 여기에 남고 싶다? 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올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북한군, 참전한 북한군들이 이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이 내부 뭐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네. 아직은 이제 일부 국정원이 뭐 가족들이
뭐 대포밥 같다, 뭐 노예병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동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파병한 사실은 조금씩 알려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파병된 병사 가족들한테는 특별 배급 같은 것도 좀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암리의 소식은 퍼지고 있어요. 내부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해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동향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보면, 직간접적으로 보면 함구하는 말을 안 해요. 알고는 있어요. 아, 왜냐, 나오면 이제 신문을 보잖아요. 막 중국 신문 같은 거, 네네.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전혀 관련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큰 동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사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가면은 수천 명 전사, 부상도 심하면 영구 장애가 남거든요. 부상자의 상당수는 영구 장애가 남아요. 그럼 그렇게 고향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알려질 거 아니에요. 또 대규모 추가 파병하면 이제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김정은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는데 12,000자가 넘는 거대한 보도문이 나왔거든요. 전원회의 하면 진짜 그 보려면 짜증나요. 다 읽어야 되니까. 많이 진짜 러시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파병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은 맨날 노동신문에서는 그래요. 러시아가 뭐 혈맹이고 전우고 뭐 얘기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대의 실수는 파병 사실을 공개할 시기를 이미 놓쳤어요. 이제 알리면 어떻게 돼요? 명분, 갔다고? 근데 많이 죽었다고? 아. 왜 갔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와, 북한이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 북한군 포로 한 명, 예.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귀순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과연 정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 과정에도 네네. 우크라이나 정부도 밝혔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이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서 뭐 통역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이 통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병사의 신분 관련된 거. 우리 국가정보원의 그 대북 정보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자분들 하나만 딱 들어왔을 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살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북한에 누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대부분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생포된 포로도 이름만 알면 대체적으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향후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신문에 할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귀순사를 밝힐 수도 있고, 그럼 또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지금 뭐 군에서 대북 방송에 생포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보내고 있고, 저도 이제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런 사람들 와서 대북 방송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다. 아마 전선에 있는 북한군들은 뭐 심리적 동요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현재 나오지만 전투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센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형편없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좀 그걸 네. 좀 다르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어차피 이제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전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투영된 걸로 보여지고,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제국, 일본 군들을 보면 막 반자이 돌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북한군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생포되려고 그러면 수류탄으로 자폭하고, 근데 잡히면 수술 다 불고. 근데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그랬거든요.
잡히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잡힌 미군들은 군번하고 성명만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고문과 협박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사실 우리 군도 똑같은 문제인데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냥 체념을 하는 거죠. 아, 체념하고 그냥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요, 지금 보면. 그런 교육도 받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죽어야 된다라고만 교육을 받았지, 잡혔을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술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취약점으로도 보이고, 사실 이제 뭐 드론 대비해서 뭐 3명이 한조가 돼서 1명이 드론을 유인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투력이 높게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 전투력보다는 그냥 살아남기 위한 그냥 자구책 정도? 생존력이 뛰어나다 그냥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지지 전투력이 탁월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전장 환경적인 측면, 뭐 제가 나와서 누차례 얘기했지만 거긴 대부분 평야고 산지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이 특수부대 교육을 받은 장병들이지만 상당히 헤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 자체가 일단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돌격할 때 뭐 연막 좀 뿌려주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생존성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이 굉장히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1제곱킬로미터당 사상자 발생하는 게 거의 10여 명 이상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몇 전선은 사실 뭐 돌격도 못하고 야금야금 이제 조금씩 들고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쿠르스크 전투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낚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누구한테 낚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낚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사실상 방치하고 오히려 다른 전선에 자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의 영토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푸틴의 이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포가 돼서 정말 뭐 귀순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뭐 장군급이나 네. 장교급이 이제 생포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신문에 보니까 그냥 훈련인 줄 알고 왔다라고 맞습니다.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 북한 주민들 내부한테는 완전 속이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질 가능성이 되게 커진 거잖아요. 그 향후 잡히면 잡힐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아무리 이제 북한이 폐쇄된 사회라 그래도 북한도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고, 맞아요. 한 자녀, 두 자녀도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군대 간 아들이 영 소식이 없으니까 그럼 뭔가 이제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감춰놨던 비밀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물론 겉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사한 부모가 있다면 굉장히 속에 울분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좀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고, 저는 또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일단 파병된 병력에 대해서는 일단 만여 명 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11,000명, 12,000명 네, 이게 그러니까 나오고 만여 명 있죠. 선으로 네. 보고 있는데,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뭔가 섬뜩하긴 한데 약간 증거인멸 관점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돌아와봤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러시아라는 자유세계에 맛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페이크 영상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쓰기도 하고 막 그 얘기 되게 많았어요. 북한 군인들 막 스마트폰 써서 검색한다 그런 얘기. 그런 세상에서 살다 왔는데 과연 돌아와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오히려 러시아에 남아있으면 재건 사업에 동원돼도 되고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달러를 벌어들이는 외화벌이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가 계속 있지 않을까, 전쟁이 끝나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러시아군이 워낙 병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 기간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그러한 일종의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 있는 10,000여 명의 병력이 뭐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바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타이틀로 뭐 복구 사업 이런 데 동원되는 형식으로 계속 러시아에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향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에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푸틴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이미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전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전쟁에 투입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병사 하나는 이제 사병이고 하나는 장교인데요. 두 사람이 생포되면서 북한군의 개입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특히 그 현지에 지금 통역을 겸해서 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통역을 해준 거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의 그 최신 이제 작전 상황이라든가 교리, 뭐 북한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국군 정보사 요원들이 현재 파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필요하죠, 네, 북한군이라는 게 뭐 우크라이나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 직원이 지금 국정원 요원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적으로 이제 신문에 참여하면서 아마 그 친구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은 아주 그 상당히 친밀해진 이 요원이 마치 그 병사의 형인 것처럼 너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 너 북한에서 뭐라고 어디 간다고 얘기 들었어? 너 엄마는 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벌써 라포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이 이 신문 과정에서 아마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우크라이나 군 당국 또 우리 정보요원한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주목되는 거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거예요. 포로가. 네네. 지금 뭐 2명 잡았지만 물론 그 포로를 생포하는 과정을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잡힌 그 20살짜리 병사 같은 경우에도 일행하고 낙오됐는데 이제 다행히 다리만 조금 다쳤거든요. 근데 산악을 이제 거기 방치돼 있다 보니까 춥고 목마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드론으로 발견을 해서 특수작전군이 한 5명 정도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도 주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 통역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상황을 러시아군이 그 멀리서 보고 거기다 집중적인 포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포로가 생포되지 않게 죽이기 위해 가지고 증거인멸이네요. 네.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전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군 병사, 특수작전군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평소에는 러시아가 포격을 안 하는 데다. 근데 정밀적으로 그렇게 집중한 거는 우리를 모두 죽이려 한 거다. 어쨌든 후송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군의 파병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저는 아마도 머지않아서 북한군 포로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하긴 뭐 귀순한 그런
뭐 탈북민들이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특히나 그렇죠. 이제 약간 또 주요 관직이 있었던 사람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아마도 우리 군 당국도 그럴 겁니다.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거나 이렇게 기순해온 북한군 병사들, 젊은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보내서 북한군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일 아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죠. 어디에 네네. 근무했다. 네, 네. 근데 한국에 이렇게 나 목숨 걸고 갔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음. 너도 어차피 지금 이 병사들은 북한에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사실 좋은 대접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북한이 네. 지금 포로를 매우 이제 수치스러운 이런 걸로 생각하고 또 자폭해라.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위대한 전사답게 자폭해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켜왔는데 이번에 잡힌 병사 같은 경우에도 몸에 슈루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요. 이 병사는. 보면은 완전히 뭐 그 신문을 하는 요원들이 너 고향에 가고 싶어? 이러니까 뭐 가라면 가고 그럼 너 여기 있고 싶어?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여기 살고 싶어요. 뭐 여기 있으라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어려요. 의사 결정을 명확히 못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가 좀 안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좀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드러난 게 뭐 예전에 뭐 폭풍군단 파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정예부대를 파병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사진이라든지 또 뭐 나온 정보에 의하면은 정말 앳된 방금 말씀하신 뭐 갓 20살 된 그런 청년들이 막 대거 파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증명이 되는 거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이제 16세 때 초모, 그러니까 징병 검사 같은 걸 받고 17세부터 입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뭐 2, 3년 한 친구들을 뽑아온다 그래도 되게 20살이고 되게 어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도 평균 신장이 한 10cm 정도 작아요. 11cm, 13cm. 네. 그래서 너무 어려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들이 약하죠. 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 방금도 뭐 인터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군 당국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최소한 이제 먼저 한 명 정도, 한두 명을 한국에 이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데 공을 많이 들일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 이런 쪽에서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좀 검토할 사안이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사실 포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6.25 전쟁 때도 너무 많은 중공군 또 북한군 포로가 있으니까 뭐 수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송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반공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남기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포로들하고 맞교환하는 데 쓰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번 내비쳤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군 포로들이 돌아가면은 박해를 받거나 죽음에 처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돌려보낸다? 이것도 사실은 취지에 반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나는 뭐 어떤 걸 무릅쓰고라도 북한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받을 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병사들이 나는 뭐 우크라이나 제3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겠다 이러면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파병 사실 부인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포로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네.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약간 되게 그렇죠. 부인하고 그런 딜레마에 있을 네. 거고 아마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북한군 병사들이 대개 보면 뭐 야쿠티아, 브라티아 이런 여기가 이제 그 시베리아 북쪽 또 서쪽에 이 터키계 뭐 이런 그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외관상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하거든요. 약간 뭐 고려인 뭐 이런 네, 사람들도 고려인 있고. 이런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신분증으로 지금 대부분 위조가 돼 있잖아요. 러시아 그리고 군복도 이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참전을 했고 이러니까 포로 교환이 되더라도 아마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러시아 용병, 러시아 파병 정도로 생각해서 포로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북한에서는 방금 그 생포된 포로 잡혀서 이제 신문하고 그걸 통해서 네. 사실 러시아에 뭔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서 파병이 된다라는 거는 북한 쪽에서는 사실 알리지 않았고요. 그죠? 그렇죠. 그냥 뭐 훈련 받으러 간다든지 맞습니다. 뭐 동원된다든지 그렇게 네.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귀순을 해가지고 정말 북한 병사가 나 정말 그 러시아에 파병됐었다. 네. 이런 식으로 알리고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내부가 일단은 좀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철저하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용병 형태로 파견한 거를 숨기고 있고, 네. 뭐 북한의 외무성 관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 완전히 뭐 부인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 부인이 아니라 뭐 그러한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작년 6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맺은 북러 신조약,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조약에 따른 거고 합법적인 거다. 그런 조약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는 철저히 차단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 사상자 숫자가 국정원이 1월 초에 밝힌 것만 해도 부상 2,700에 사망 300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망자는 사실 저는 북한이 시신을 제대로 수거할 거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 현지에서 화장을 하거나 이래서 아마 데려갈 거고 그 시신을 그 정도로 운송할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상자입니다. 부상자가 뭐 손, 다리 이렇게 절단되고 이런 사람을 전투에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인원으로만 봐도 11,000명이 가가지고 한 27%인 3,000명이 지금 전사상을 입었는데 네. 2,700명만이라도 지금 북한으로 귀환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못하면 이제 전역을 시키거나 이럴 건데 그러면 안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은 입마음 닿을 수도 멀쩡히 없고. 군에 갔다 그랬는데 그거 뭐 군에 근무하다가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부모님들이겠죠. 네. 부모들이 이게 뭐 우리 김정은 장모님을 위해서 러시아에 가서 싸우다가 왔으니까 내가 입도 닫고 있고 그냥 감내해야 되겠다. 북한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와 달리 지금 사실 20살 병사의 어머니라 그래봤자 우리 뭐 40, 50대 그렇겠죠. 이런 네. 청장년층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약간 빗겨나 있지만 거의 MZ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한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북한 정권에 맹종하고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이러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그 정보 유입이나 이런 것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북중 접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 근무하는 엘리트들, 그 다음에 상사 주재원들, 북한 식당이나 근로자로 나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태영호 그 대사나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다 유튜브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지금 뭐 보겠습니까? 북한군 파병 영상이나 이 친구들 인터뷰한 거, 생포된 거 인터뷰한 거 보고 한국에서 뉴스 전하는 거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친구들이 평양이나 각 지방으로 돌아갔을 때 입을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봤는데 우리 나가서 이렇더라. 그게 뭐 명분이 없는 싸움이니까 더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북한군 포로를 공개했죠. 맞아요. 2명 잡아가지고. 두 명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폭풍 군단이 아니고 오. 정찰 총국으로 파악을 해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국정원 판단에 이미 정찰 총국장도 간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총사령관은 김영복 별 3개짜리였고. 그러니까 정찰 총국장도 갔으니까. 왜냐하면 정찰 총국이 전투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민군은 전방에 4개 군단이 있거든요. 서쪽에서 4군단, 2군단, 5군단, 동쪽에 1군단. 북한군의 특징은 전방의 군단장들이 DMZ에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정찰 총국이 직접 지시해서 정찰 총국 대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총국이 항상 대남 무력 도발 테러의 주범이다. 과거 김영철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상당히 노련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군단만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서 11군단 특수작전군이 갔다라는 메모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억양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북한군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그 고려인들,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하고 발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 북한 발음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포로가 조작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우리 국정원도 판단을 했고. 그러나 지금 3,000명 전투 참여 한 달 만에 3,000명이면 우리 국정원은 11,000명, 우크라이나는 12,000명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000명이라 하더라도 4분의 1이거든요. 한 달 만에. 네네. 사단 작전에서 3,000명이 손실이 되면 사단 작전이 불가능해요.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4분의 1이 사상이 났다 하더라도 그럼요. 상당한 피해다.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카메라가 2대 있어요. 네네. 2대 있는데 한 대만 없어져도 정상적인 화면 안 나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뭐 이래야 괴멸된 게 아니고 4분의 1만 돼도 거의 전멸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괴멸적인. 그러니까 근데 한 달이잖아요. 그럼 2달 되면 6,0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리고 크루스크는 지금 전투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하면 휴전협상이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더 많은 영토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고 크루스크는 남부 전장과 다르게 남부 전장 이제 크림반도와 돈바스 있는 이 지역이 전체 전쟁 면적의 99%가 넘어요. 여긴 교착돼 있어요. 여기 전부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근데 크루스크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고 젤렌스키로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강제 휴전도 막을 늦출 수 있고 또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여기가 있거든요. 전투가 더 격화될 거거든. 그러니까 인민군 소모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판단은 현대전에 대한 개념 몰이해, 네네. 드론전에 대한 몰이해, 과거 구식 전략 전술의 활용,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이 야포 중화기 지원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총알바지용으로 내보내는 이런 게 인민군의 북한군의 막대한 소모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그럼 어마어마한 손실이 지금 이제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 사단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실한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거 뭐 다시 재파병? 교대하거나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보충병이 반드시 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 보면 항상 신병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뭐냐면 그 보충병을 받지 않으면 작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아니라 이제 여단 편제로 바꿔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장기화하고 소모가 계속 되면 추가 파병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미국 국방부에서는 북한군 전력을 얕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쿠르스크 전선에 러시아가 4만, 북한군이 10,000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럼 10,000명이면 인원으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죠. 엄청 맞아, 맞네. 그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빨리 소모되니까
러시아도 북한도 놀라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 전투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아. 미국은 상당한 전투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전투력이 있는데 3,000명이 한 달 만에 소모가 됩니까? 러시아로서는 더 병력이 필요하니까 추가 병을 받고 싶을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죠. 왜냐? 창피당한 거거든요. 인민군 형편없는 전투력이 드러난 거거든. 그럼 이 선에서 계속 소모가 되면 북한군, 인민군의 위상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낼 때는 더 정예 병력을 보내야 될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전투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정예 병력이 가도 어차피 종하기는 못 가져가니까 그렇죠. 탱크 장갑차 네. 앞으로 이건 러시아도 부족해요 지금. 러시아가 전장에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모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소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최신 탱크 아르마타 같은 것도 가다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군은 딜레마죠. 이제 추가 파병해야 되는데 소모될 거고 정예 병력을 보내면 이제 여기 북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보다 북한군 전투력이 제가 보기엔 전투력이 약하다를 떠나서 적합하지 않은 부대를 보낸 거예요. 정찰총국이나 11군단, 북풍군단이나 무장은 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휴대용 무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산악전에 특화된 사람들이 평지에서 중화기를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은 중화기가 있거든요. 탱크, 장갑차, 야포가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없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멸당하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군대가 그 다음에 이번에 포로 신문을 해보니까 여기 오는지 몰랐다. 맞아요. 그 말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네. 훈련인데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한테 중국은 특별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는 먼 나라예요. 관계도 거의 없고. 그리고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구별 안 해요. 똑같은 진짜요? 사람들 취급해요. 하긴 옛날에는 뭐 네.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6.25 때 스탈린이 지원해준 T-34 탱크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차별이 없는 슬라브 민족인 거죠. 근데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전쟁이 되겠어요? 우리로 치면 미국하고 캐나다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전쟁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못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서 야 실전처럼 해 갔는데 전쟁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동요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각에서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자폭한다든지 맞아. 뭐 네. 무슨 뭐 완전히 세뇌됐다든지 저는 그거 전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건 약간 조작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네.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왜냐 북한 병사들도 다 MG거든요. 근데 MG들이 국가 배급도 안 받고 충성도도 없는데 갑자기 설명도 안 갖고 가서 훈련인데 갑자기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자폭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포로 된 잡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모르고 왔다. 그럼요. 근데 갑자기 뭐 모르고 네. 왔는데 갑자기 자폭하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정은 외치면서 자폭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물론 북한군은 훈련 때 네. 포로로 잡히느니 자폭하는 그런 그 세뇌를 받아요. 네네. 그런데 훈련으로 왔는데 갑자기 자폭을 왜 합니까? 그렇겠네요.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안 맞죠. 앞뒤가. 그러니까 물론 그런 병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수는 아닐 거다. 오히려 이 현실을 알면 알수록 환멸을 느낄 거고 전투 의지도 없을 거고 지금 이번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 봤을 때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요? 어리버리 하잖아요. 정찰총국인데 정찰총국이면 최정예 병력이거든요. 어디 갈래? 이스라엘 믿고 가려면 갈래? 집에 갈래? 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지금. 네네. 거기에서 무슨 최정예 병력 물론 포로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 특수부대 이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최대의 실수가 명분 없는 전쟁에 뭔지도 모르고 병력을 보내서 지금 전선에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동료들이 대규모로 전사 사상자가 발생하는 걸 보니까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동료들 죽는 거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다고. 전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 말로 숨어 있다가 그냥 부상당하고 잡힌 거예요 포격으로. 이게 지금 북한군의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전략적인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실수를 한 거다. 전투를 할 때는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의지, 적합한 병력, 적합한 장비, 참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북한군을 알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라는 걸.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랑 싸워야 되지? 이 회의가 들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는 그렇게 끈적끈적한 감정이 없어요. 중국은 끈적끈적해요. 싫든 좋든. 애증의 감정이 있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그저 먼 나라, 교육관계도 거의 없고 인적 교류도 없고 지난해 그렇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짝짝꿍하고 뭐 관광객 교류한다고 난리쳤거든요. 네. 근데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이 1,500명 갔다. 나 보도 정확히 나왔어요, 수치가. 그 원산갈마 수십만 명 와야 되는 1,500명 갔다는 거. 러시아가 북한을 왜 갑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다 아는데. 파병을 1만 명 넘게 하는데 최소한 1만 명 이상 와야 되는데. 네. 오지도 대한민국은 않네요. 좋아합니다, 러시아가. 아. 너무 좋아해요, 또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북한 하면은 저 유학할 때 대한민국 하면 88 올림픽 영향이 컸어요. 아.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줄 아는 나라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사람들이 좀 껌뻑 죽었어요, 사실. 정말로 약간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대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하대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지원해서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졌고 소련군 극동군 88여단 출신이잖아요. 소련군 대위 출신이잖아요. 네.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로서 공산당 당정은 중국 공산당 당적, 중국 이름으로 틴지첸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이 지원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선진국인 소련에 공짜로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유학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자기들이 먹여주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아프리카나 제3세계 많은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유학생들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취급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 무너지고 나서는 저 황당한 독재국가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높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매력적인 나라도 있지만 고려인들입니다. 아. 고려인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러시아 이혼율 굉장히 높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정말로 그렇죠. 우리 이천 향도했잖아요. 열심히 뭐 우골탑이라고 그래서 네. 농사져서 자식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상대자로 고려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인종차별도 없었거든요. 사회주의 인종차별이 소련만 해도 없었어요. 아. 사회주의 그게 강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은 좋은데 그러나 이제 북한은 완전히 하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전투 의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는 상당한 전략적 실수다. 이 김정은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투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또 포로 중에 한 명은 아예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고 뭐 여기에 남고 싶다? 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올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북한군, 참전한 북한군들이 이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이 내부 뭐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네. 아직은 이제 일부 국정원이 뭐 가족들이 뭐 대포밥 같다, 뭐 노예병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동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파병한 사실은 조금씩 알려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파병된 병사 가족들한테는 특별 배급 같은 것도 좀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암리의 소식은 퍼지고 있어요. 내부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동향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보면 직간접적으로 보면 함구하는 말을 안 해요. 알고는 있어요. 아. 왜냐 나오면 이제 신문을 보잖아요. 막 중국 신문 같은 거, 네네. 인터넷 같은 거 네. 보면은. 근데 전혀 관련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큰 동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사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가면은 수천 명 전사 부상도 심하면 영구 장애가 남거든요. 부상자의 상당수는 영구 장애가 남아요. 그럼 그렇게 고향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알려질 거 아니에요.
또 대규모 추가 파병하면 이제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김정은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는데 12,000자가 넘는 거대한 보도문이 나왔거든요. 전원회의 하면 진짜 그 보려면 짜증나요. 다 읽어야 되니까. 많이 진짜 러시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파병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은 맨날 노동신문에서는 그래요. 러시아가 뭐 혈맹이고 전우고 뭐 얘기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대의 실수는 파병 사실을 공개할 시기를 이미 놓쳤어요. 이제 알리면 어떻게 돼요? 명분, 갔다고? 근데 많이 죽었다고? 아. 왜 갔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와, 북한이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